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해보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밟혀 죽은 바퀴벌레가 저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졌냐, 인정 중독에 빠졌냐, 내 잘못이 아니에요. 또 실수했냐,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지식인사이드 채널의 최다 조회수 817만을 달성하신 바로 그 주인공, 또 내면 소통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제시해 주신 분이죠. 김주환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인간이 가진 감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함, 즐거움, 시기, 질투,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많은 감정들이 전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본질이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의 종류가 많죠. 소나기도 있고 장맛비도 있고 눈도 있고. 근데 그거 핵심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 비가 뭐지? 어떻게 비를 더 안 오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장맛비랑 보슬비랑 무슨 비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죠. 감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짜증나, 화나, 분노, 두려워, 무서워, 걱정돼. 그리고 온갖 부정적 정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입니다. 본질이. 편도체 활성화에 따른 공포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려움하고 막 화내는 거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분노는 막 강해 보이고 두려움은 무서워 보이고. 그런데 언제 공격 성향 분노가 나오냐면 사람이 두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난 아무것도 안 두려워, 그런 사람은 화가 안 납니다. 강아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큰 개 데리고 산책해 보잖아요. 걔는 조그만 애가 막 짖어도 짖지도 않고 그냥 태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만 쫙 없애잖아요. 그러면 분노고 걱정이고 뭐고 온갖 부정적 정서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하는 사람들도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삶에 대한 집착,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화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수록, 제가 얘기하는 마음 근력이 약해질수록 짜증이 자꾸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꾸 까칠해지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마음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근력을 잘 유지하냐 기준은 지난해에 비해서 내가 좀 짜증이 덜 나나? 그러면 내 멘탈이 좋아졌구나. 내가 두려운 게 더 이상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려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긍정적인 감정들은 두려움이랑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말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 중에 긍정적인 애들도 있고 부정적인 애들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 그렇습니다. 감정은 부정적 감정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 감정할 때 감정과 부정적 감정할 때 감정은 다른 본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부정적 정서의 근원은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서 몸이 달라지고 달라진 몸에 따른 어떤 움직임 반응, 그 움직임 반응을 뇌가 알아차려서 두려움이다, 화가 난다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멧돼지가 나타 도망가기 시작해.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근데 도망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얘랑 싸워야 되겠어. 저놈 어떻게 해치워야 되겠어. 그게 공격 성향, 즉 분노로 나타나요. 이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모션이잖아요. 모션이 움직임이에요. 감정은 움직임이에요. 그거 말고 사랑의 감정, 무슨 감정.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볼 때 편도체랑은 거의 관계가 없고 전전두피질 활성화,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훌륭해. 또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긍정적 정서 있잖아요. 그거는 전전두피질 활동, 즉 생각의 차원이에요, 더. 그래서 생각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으로 짜증이나 두려움은 안 나와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뇌에서 기능을 하는 부위가 아예 다른 거네.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드디어 김주환 교수님 만나 뵙는구나. 와, 신난다. 잘해야지. 라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이거는 전전두피질의 영역인 거고. 섞여 있어요. 만약에 이거 기도 재밌겠다, 기대된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이거 잘하면 내가 뿌듯해지겠지 라고 할 때, 그런 예측, 그건 전전두피질이 많이 움직이죠. 동시에 스물스물
아, 혹시 뭐 에러 나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건 집착과 두려움이죠. 그것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 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도체 활성화하면 부정적 정서가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면 좀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도체는 또 언제 활성화되냐면 굉장히 신날 때도 활성화돼요. 또 편도체 언제 활성화되냐면 내가 너무 관심 있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에 드는 핸드백을 쇼윈도에서 봤어요. 저 핸드백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때 편도체 활성화돼요. 또는 길 지나가는데 정말 매력적인 이상형의 이성, 와,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보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눈앞에 탁 나타났어. 그때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일상적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될 땐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조금씩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나 공포가 극심한 상태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서 불안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다 두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얘기가 가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생긴 사람이 두려움을 더 잘 느끼는 건지, 그거 아직 몰라요. 인과가 반대로 돼 있을 수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원인을 알고 처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질환 중에 그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오래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원인 몰라요, 정확하게. 우울증의 원인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야, 세로토닌이 뭐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세로토닌 리업테이크가 안 되는 거 SSRI 계통 약 먹으면 좀 좋아져. 천만에.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세로토닌 디플리션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인과관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SSRI 계통, 즉 세로토닌 잡아주는 먹어도 전혀 효과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이건 있는 거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지고 민감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상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예민한 상태죠. 왜냐하면 예민하다는 건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예민하게 느껴져, 이게 아니라 항상 신체 반응이 나오거든요. 소음이 쾅쾅 들렸을 때 나 다 못 참겠어. 그리고 신체 반응이 나옵니다. 쫙 긴장이 올라가면서 저 소음의 원인에 대한 공격 성향이, 말하면 없애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우리는 이제 민감하다라고 하는 건데,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되는 사람이 나는 민감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 개론 이런 거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심리학에서는 거의 100년 가까이 가르쳤거든요. 인간에게는 6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분노란 감정이 있고, 슬픔이란 감정이 있고, 이건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없다. 심지어 유인원들, 고릴라 같은 애들 봐도 화나는 표정과 웃는 표정이 인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심리학에서는 심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심리학은 다 행동만 다뤄요. 자극 주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걸 보는 거지, 실제로 심리를 본다는 거는 그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감정도 잘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 나오면서 감정에 대한 연구가 뇌과학자들이 되고, 그래서 심리학자인데 이거를 정리해서 이게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걸 최초로 한 사람이 리사 펠드만 베럿이라는 그 교수님이 2017년도인가 어떻게 감정은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심리학자로서 그런 각각의 이모션에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그 노력을 30년 했는데 결론 없더라. 두려움 따로 분노 따로 이런 거, 그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포크 사이콜로지, 통속 심리학이라고 하고, 이거 다 아니야. 그래서 감정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신호를 구성해서 해놓은 게 감정인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은 한 덩어리라는 걸 다른 말로 한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면 이 활성화된 나의 편도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 내면 소통 책에 그걸 안내하고 있죠. 편도체 안정화하는 방법.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알아채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뇌는 목적이 딱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1번 생존, 2번 번식입니다. 이건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은 개인에게 중요한 거고 번식은 종에게 중요한 거네요. 그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다가오면 이 뇌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멧돼지가 나타나면 내 생존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를 타개하는 시스템으로 내 생존 시스템을 확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쫙 보내서 힘을 내는, 힘을 내야 멧돼지랑 싸우든 도망가든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평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1번이 소화기관입니다. 이 소화기관은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량의 30% 이상을 소화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통으로 근육으로 쫙 보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뇌에서 많이 씁니다. 25% 에너지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은 살려두고 복잡한 생각, 사고하는 전전두 피질, 대뇌 피질 이런 기능을 뚝 떨어뜨립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멧돼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아침밥 소화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긁어다가 근육에 몰빵을 해주는 겁니다.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가냐면 글루코즈, 포도당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 혈액에 실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일단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막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몸의 상태를 만드냐?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이 상태를 딱 만드는 거예요. 원시인이 마주했던 위기는 5분, 10분 내에 해결됩니다. 뭐 5분, 10분 동안 소화기관 스톱? 그렇다고 소화불량 되는 거 아니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시인이 갖고 있던 뇌랑 똑같은 시스템을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멧돼지들은 이게 5분, 10분 내에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수능 시험지가 뭐예요? 멧돼지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수학 시험지라는 멧돼지네.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머리를 셧다운을 시키는군요. 땀 차고 심장 두근대요 이러고 막 이렇게 긴장되고 전전두 피질에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근육에만 힘 가요.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래서 시험 불안증들 어떻게 해요? 전전두 피질에서 하든 집중력 떨어져요. 문제 해결력 떨어져요.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의 수험생들이 시험 불안증으로 시험을 망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얘네들은 다시 재수하는데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또 가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도체라는 거는 대뇌 피질이 있고 변연계가 있고 뇌관 1층, 2층, 3층 구조라고 볼 때 1층, 2층은 무의식 영역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도가 닿지 않아요. 근데 지금 편도체가 빡 올라와가지고 쫙 몸에 반응이 오는데 편도체 안정화 아무리 외쳐봐야 안 돼요.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편도체와 딱 그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 신체 부위들이 있어요. 우리 몸.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면 타타타닥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즉 시험지만 받아들면 편도체 활성화돼서 신체 반응이 일어나 이렇게 돼. 그때 몸을 바꾸는 습관을 자꾸 해서 얘를 안정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영역인 편도체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야 이거 멧돼지 아니야. 야 근육에 힘 빼. 야 심장박동 천천히. 이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혹시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는 그 교감하고도 같은 건가요? 완전히 같진 않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교감신경은 이렇게 긴장하고 막 이거. 그래서 편도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활성화되죠. 그래서 부교감은 명상하거나. 그렇죠. 부교감 상태가 쫙 올라오게 되죠. 똑같진 않은데 뇌신경계라고 있습니다. 뇌신경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척추신경계, 뇌에서 쭉 척추 타고 내려가서 우리 몸의 이런 신경계들은 다 척추신경계거든요.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 뺨 근육, 표정 근육, 깨무는 턱 근육,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승모근, 흉쇄 유돌근 이런 거랑 내장, 심장 하는 거, 혀 밑에 근육 이런 몇몇 개, 12개가 있는데 걔네들은 뇌랑 그 신체 부위가 직결돼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척추신경계와 별도로 뇌신경계라고 합니다. 뇌랑 바로 연결되는 바로 요 부위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승모근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하는 요 승모근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삼각근 이런 애랑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얘는 척추신경에서 감정과 직결되지 않아요. 상완근, 전완근 감정과 직결되지 않아요. 물론 크게 보면 조금은 관계 있는데 하지만 직결되는 거 뭐냐면 흉쇄 유돌근이라고 이렇게 고개 돌릴 때 이렇게 나오는 목 근육. 그다음에 여기 어깨 드는 승모근. 얘네들은 감정과 직결돼요. 그다음에 얼굴 근육 있죠. 우리가 화나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다음에 깨무는 거, 이 악무는 거. 그것도 감정과 직결돼요. 그래서 인상 빡 쓰고 이 악물고 이거 이렇게 어깨 올리죠? 그럼 편도체 활성화돼요. 아, 내가 그 동작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먹 꽉 쥐고 주먹 꽉 쥐고. 이 악물고 그다음에 인상 꽉 쓰고 그다음에 승모근 올려 툭 내놓으세요. 기분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뇌 편도체 무의식 속에 있는 얘는 이게 뭐야? 이거 활성화되고 이게 활성화되고 야 그 위기 상황 아니야? 이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모근 낮추고 어깨 떨어뜨리고 턱 근육에 힘 빼야 돼요. 그다음에 안구 근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눈을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봐요? 정신 차려 똑바로
눈에 힘 딱 주고 이게 똑똑해 보이죠? 네. 사실 이게 바보의 표정이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턱 근육에 힘을 빼려면 아래 턱이 툭 떨어져야 돼요. 어깨 툭 떨어뜨리고. 죄송한데 이거 바보 표정 아닌가요? 이게 현자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아 살아온 거예요. 보통 긴장해서 우리는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요. 다들 여기 힘 들어가 있어요. 이걸 풀어주고 어깨 툭 낮추고 배를 풀어줘야 돼요. 편안한 느낌이 약간 돌죠. 이러면은 우리 편도체에 지금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지금 위기 상황 아니야. 별일 없어. 요거를 습관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툭. 그 배를 툭 놔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배짱이 두둑하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배짱이 두둑하죠. 왜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눈 커지고 네. 눈 개슴츠레 이게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험 불안증 걸린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실수했냐?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너 배 풀어주고 턱에 힘 빼고 야, 눈도 좀 풀어봐. 요 상태로 수학 시험 풀어봐. 자꾸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 지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내용도 그럼 이런 내용입니까? 네. 사람이 실전에서 잘 발휘하려면, 학생으로 치자면 수능 잘 보려면, 선수로 치자면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소 노력을 많이 해서 실력을 키울 것.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실전에 강할 것. 진짜 실전에서 편도체 활성화되지 않고 전전두 피질만 써서 집중해서 할 것. 요 두 가지거든요. 양궁 선수들 7월 말에 경기 있다고 그래서 4월부터 7월 초까지 석 달에 걸쳐서 진천에 있는 선수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 선수들은 명상도 하고 긴장하지 않는 훈련은 했어요.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시험 잘 보는 능력, 즉 집중력,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된 걸 낮추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올리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다행히도 그 두 영역이 시소처럼 딱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노력과 얘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조금 달라요. 전전두 피질을 올리는 거, 그게 전전두 피질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언제 활성화되냐면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생각하거나 앞에 있는 타인을 존중하거나 자타긍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쭉 정리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용서, 막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잘 봐서 날 무시한 놈들 다 눌러주겠어! 그거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복수심이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만화가 너무 많거든요. 복수심에 불타면요. 뇌과학적으로 집중력 발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올리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연민, 보살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랑. 요건 로맨틱 러브, 연애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 받아들이고 모든 거에 다 만족할 수 있고 감사.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당신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존중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대부분은 자기 용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용서가 자기 용서도 있겠군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뭐 불안장애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자기 부정적인 태도가 많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거 아픈 거예요. 아파져요. 자기 용서 먼저, 그다음에 타인 용서. 연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 내가 나를 먼저 보살피고 타인. 자기 사랑, 타인. 수용. 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 수용. 감사는 그 자체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존중도 자기 존중, 그다음에 타인 존중이에요. 자기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남을 깎아내린다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뇌는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에서 해요. 그래서 자기 존중 훈련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막 같이 올라가요. 거꾸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 살다 보셨을 거예요. 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으로 자기 비하가 세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 존중, 타인 존중 같이 가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면은 전전두 피질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서 아, 오늘 이 수능 시험을 보러 온 나를 존중하며 세상에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겁니까? 평소 쭉 해나가면 전전두 피질이 쉽게 활성화되는 쫙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가면서도 아유 나는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고 내 계획대로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왔고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공부한 거에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건가요?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안 믿어진다기보다는요, 승모근 내리고 입 벌리고 눈 풀고 이것보다는 어려운 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수학 시험지를 잘 보려면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슨 그게 되겠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믿을 거라는 걸 알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입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4년도입니다. EBS 다큐멘터리 팀하고 가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수학 시험지를 보는데 똑같은 반 애들을 랜덤하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한 애들 이쪽 가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빴던 일 적어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짜증났던 일 회상하니까 편도체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수학 시험 보고 얘네들은 기분 좋았던 일 적어봐. 왜 좋았는지. 성적차가 확 이렇게 났어요. 다들 놀랐어요. 아니 진짜 똑같은 애들인데 단지 뭘 적어봐로 확 달라진다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수학 시험을 본다고 쳐봐요. 그 수학 시험이 왜 더 효과적이냐면 암기 과목 같은 거는 편도체 뭐 이거 전두엽이 활성화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암기 과목 아는 거 쓰면 되니까. 그런데 수학 시험은 안 그래요. 집중력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은 이 감정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수학이에요.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법이 있어요.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오늘 수학 시험 본다고? 니까진 게 수학 시험 잘 보겠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너까진 게 시험 잘 보겠다 하면은 자기 부정적 정서가 생기고 해서 확 떨어지니까 반대로 해줘야 된다. 나는 잘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자부심. 옛날에 그래 난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난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집중하면 될 거야. 이거랑 나까진 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랑 완전히 사람의 역량 발휘를 다르게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의 근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날리니 엠바디라고 유명한 스탠포드의 심리학과 교수가 된 날리니 엠바디 그 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애들 아시안 걸 애한테만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수학 시험을. 그런데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딱 설문 문항 3개 답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엄마의 인종은 아시안, 화이트, 뭐 블랙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답하면서 뭘 느꼈겠어요? 나도 아시안이구나. 나도 아시아니를 너 아시아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쪽 다른 애들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너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많아 남자친구가 많아 이걸 물어봤어요. 즉 너 여자지 젠더에 대한 거 직접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내 젠더 아이덴티티 난 여자야 이게 답이잖아요. 그걸 답히고 한 거예요. 날리니 엠바디는 미국 사회에 있는 편견을 이용한 거예요. 아시아는 수학을 잘해 편견이 있어요. 여자는 수학을 못해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을 살짝 건드려 준 거죠. 인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아시안 걸의 성적은 월등히 높았고요. 너 여자지라는 거를 생각하게 한 그거는 애들 성적을 떨어뜨렸어요. 그 몇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똑같은 수학 시험지들. 수학을 보기 전에 내 아이덴티티, 나 여자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여자는 수학 못 봐줘.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들어와도 성적이 차이가 나는데 엄마가 대놓고 니까진 게 수학 시험 잘 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럼 이 내용을 양궁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양궁 선수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 1등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 뭐를 강조해야 될까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걸 강조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끝판왕이 존중 훈련이거든요. 나에 대한 존중. 아무리 1등이어도 나는 이게 좀 안 되는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없이 셀프에 대한 완전 긍정. 그 다음에 편도체 활성화시키는 제일 큰 원인은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4월 달에 시작하면서 석 달 동안은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거나 싸우는 거 금지. 정말 어려운 일을 시키셨네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시켰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당신의 퍼포먼스를 얼마나 끌어내리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해라. 그래야 너 여기 돌아가서 이게 된다. 그리고 그거 들을 때 선수 6명 말고도 코치, 감독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이 팀워크가 아주 좋아지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전두피 활성화 이거 해야 되겠네. 그거 하는 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네. 그거 하는 방법은 존중, 감사 이런 거네. 그럼 그거 해야죠.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엄마하고 아이가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적 때문에 엄마랑 애가 싸운다. 그럼 애들 성적은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애들 10가족 모아다가 제가 워크숍 시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존중 고백 시켰어요. 그 엄마 애기가 애한테 존중한다는 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도 이렇게 해왔구나. 그래서 막 울고 난리 쳤죠. 그 다음에 엄마랑 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싸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적 수십 등 올라갔어요. 정말로 올라갑니까? 거기 다 나와요, 다큐멘터리.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학부모님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갖고 그릿이라는 제가 옛날에 나왔다가 절판시켰던 책을 다시 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 강조했던 얘기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다 있으니까 좀 그 책이 나오면은 부모님들이 애들과 덜 싸우면서 애들을 더 행복하게 하면서 애들의 성적이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이 마음 근력을 좀 키우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 근력이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요. 네. 학자들이 마치 근육과도 같다. 훈련하면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 이 정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던 사람이 더 이상 편도체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더 이상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 라고 변할 수 있는 거, 그게 2달 내지 석 달 노력을 하면 근육 자라듯이 마음도 이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고 한 거고요. 뇌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뉴런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그다음 이게 말하자면 습관이 된 거거든요. 패턴이 딱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신경가소성을 이용해서 어떤 훈련을 해주면 되는 거죠. 훈련의 방향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화가 나, 자꾸 불안해.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더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자꾸 실수를 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럴 때는 그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훈련을 해서 그걸 단단하게 잡아준다. 그러니까 아, 내가 하체 근육 키워야 될까 상체 근육 키워야 될까 이런 걸 판단하신 다음에 맞게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하나로 명상을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명상이 뭐 안 해본 사람들은 명상 좀 각 잡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있어야 되는 거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일상생활, 뭐 지하철 타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명상은 상당히 강한 선입견, 그것도 잘못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명상은 한마디로 알아차림입니다. awareness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명상을 알아차리려면은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연벽 수행이나 앉아서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명상이긴 해요. 근데 명상의 스펙트럼이 이만큼 있으면 한 요만큼?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뭐냐? 굉장히 많은 명상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움직임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소림사에서 막 무술 이거 그다 명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거 집을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손이 가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진 않죠. 그거를 계속 알아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의 위치, 여기서의 내 손이 주는 느낌, 몸이 주는 느낌, 이 손의 움직임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계속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잡았을 때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뇌과학적으로 잠깐 또 설명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보 처리가 촥촥촥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는 팔을 뻗어야지라는 명령이 내려가죠. 의도. 그 다음에 얘가 닿네. 느낌이 이렇고 무게가 이러네. 여기 다시 감각으로 올라오죠. attention, intention. 이게 계속 돌아가죠.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걷기 명상 할 수 있어요. 걸을 때 내 지금 발이 바닥에 닿나? 안 닿나? 바닥에 닿을 때 느낌은? 또 왼발이 닿을 때 느낌은? 먹기 명상. 먹어볼까? 냄새는 알아차리고,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느낌은? 냄새는? 편도체 안정화 시키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먹는 것도요? 와. 자, 그러면은 전전두피질 활성화 한번 시켜드릴게요. 전전두피질 활성화는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감각이 닿는 거, 외부 환경에 있는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오감 말고 6감, 7감, 8감 이런 게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목말라. 목마르다는 느낌 뭐예요? 촉감이에요? 그러면 배고파는. 아니면 등이 뻐근한 것 같아, 이 뒤에. 이것도 촉감일까요? 그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자, 지금 쭉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 오감이 아닌 거예요. 오감은 외부 정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건 다 뭐냐면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몸의 내부에서. 근데 그거 분명 감각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 내부 감각이 아까 뭘 만든다고 그랬죠?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부에서 내 몸이 주는 나의 느낌을 알아차리잖아요. 편도체 안정화되고요. 바깥으로 내 어텐션, 주의가 가던 걸 180도 돌려서 내 안으로 쏟아붓는 거, 그게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건 뇌과학 용어예요. 자기 참조 과정을 할 때 전전두피질은 활성화됩니다. 지금 해드릴게요, 바로. 네네. 자, 지금 앉아 계시죠? 네. 체중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5대5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좀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5대5입니다. 보통 한쪽으로 사람들 조금 더 6대4 가 있거든요. 왼쪽 발바닥과 오른쪽 발바닥의 느낌이 같아요? 아니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자, 그 왼쪽 발뒤꿈치랑 오른쪽 발뒤꿈치의 위치 어디나 생각해 보시고, 왼쪽 엄지발가락이 어떤 느낌을 주나 체크하시고, 둘째 엄지발가락 어디 있어요? 느껴져요?
셋째 엄지발가락과 넷째 엄지발가락 구별돼요? 아니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내 감정은, 지금 느낌은 지루해요? 졸려요? 내 생각은, 나 이따 6시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생각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뭐 하신 거냐? 명상하신 거예요. 그럼 명상할 때 눈 떠야 돼요? 감아야 돼요? 상관없네요.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방송인이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제 자세가 항상 똑바로 돼 있는 거를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왼발은 뒤꿈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오른발은 발가락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 밖에도 많아요. 이게 명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더 밀어붙이고 더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우주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몸을 explore, 탐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잠깐 앉아서 하셨잖아요. 이걸 더 체계화한 게 요가예요. 지금 이게 요가인 거예요. 요가 하면 뭐 이렇게 막 꺾고 막 그거는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게 요가예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바디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관절이 있죠. 요 관절의 안쪽은 어디죠? 요 같은 데를 손바닥 쪽에서 짚어보세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네요. 엄청 다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같은 위치에 있다고 미스매치돼 있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면 나는 똑바로인데 똑바로 아닌 거예요. 이런 원리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해나가는 훈련, 그게 움직임 명상이고 요가가 지금 완전 스트레칭으로 돼버렸잖아요. 말로만 들여쉬고 내쉬고 하면 안 되고 진짜 그걸 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1번이 뭐냐면 호흡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1시간 세션을 한다 할 때 1시간 동안 난 호흡을 안 놓쳤어. 그럼 대박 성공한 거예요. 자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칭으로 가니까 그건 요가가 아닌 거예요. 요가 스튜디오에 가면 거울 쫙 놓고 거울을 놓으면 안 돼요. 거울을 놓으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지 내 몸이 주는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닌 거죠. 원래 요가는 거울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진짜 요가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요가 스튜디오에는 거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가랑 비슷한데 요가는 어텐션 위주로 만약에 간다면 인텐션, 어텐션 나가고 들어오고를 동시에 하는 게 그게 타이치 태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들어오지 하지 감각 이해하면서 난 팔을 뻗는데 팔 뻗을 때 느낌은 잘 뻗어졌나? 그러면은 내 의도와 의도의 결과로서 들어오는 거를 동시에 계속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렇게를 못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이게 되면 내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캄다운이 딱 일어나요. 그다음에 옛날부터 있던 게 뭐냐면 떠가는 명상이 있어요. 물속에서. 수영이에요. 수영이 명상의 최고 좋은 수영 해보셨어요? 저 수영 꽤 잘합니다. 물속 명상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중력이 달라지잖아요. 내 몸에 대해 알아차리는 게 확 달라지고요. 피부에 물살 거치는 게 쫙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대박인 게 이건 호흡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호흡 해야 되니까 호흡 내가 어떻게 하나 알아차리면서 그래서 진짜 좋은 게 수영을 명상처럼 하는 거, 걷기 명상을 물속에서 하는 거 이런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 수영장은 꼭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무슨 소미불을 누워가는 건데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근데 하나도 힘들진 않죠. 근육 완전 힘 빼고 가는 건데. 근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교수님께서 잠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크게 봐서 수면 장애라고 하잖아요. 입면 장애. 누웠는데 잠이 안 든다. 또는 자꾸 깨는 거. 30분마다 깨고 1시간마다 깨는 거. 그러면 먼저 원래 그랬나? 를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럼 뇌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수면 중추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분은 거의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편도체 활성화, 즉 지나친 긴장 위기 상황에서는 잠은 안 되잖아요. 멧돼지가 이 앞에 와 있는데 잠은 안 되죠. 안 되죠. 이 뇌는 지금 멧돼지가 바로 내 옆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내 의식으로 생각으로 자야 돼. 또 못 자면 큰일 나. 이제 그러면 큰일 나간 멧돼지가 됐네요. 또 다른 멧돼지죠. 자야 돼 멧돼지가 생긴 거죠. 이거를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불안장애예요. 수면장애는 불안장애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잠 못 자는 거. 불안장애뿐만 아니에요.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우울증 아닌가? 나 불안장애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은 내가 밤에 잠을 잘 자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잘 자고 있으면 아닙니까? 저 우울증인데 잠은 잘 자요. 그냥 누우면 자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우울증은 없어요. 잠을 잘 자는 정신질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만 잘 자면 되겠네? 네. 잠만 잘 자면 정신과 가실 일 없어요. 그만큼 보편적인 거예요. 불안장애 제일 큰 게 수면 장애고,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있고, 개인공포증도 있고, 이게 공통점이 뭐냐? 편도체의 과도한 습관적 활성화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큰일이 생기거나 부도 날 뻔했어라든지 엄청 힘든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자게 돼. 편도체가 과도 활성화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야, 내가 뭘 두려워해? 그러면 부도 날까 봐. 그럼 부도 날까 봐 왜 두려운데? 거기에 집착이 드러나게 돼요. 이 모든 거 밑에는 집착이 있어요. 나 대학 가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놓는다. 무슨 소리야.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처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가 우선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하고 뭘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산 다음에 있는 거고, 지금 가장 기본은 우리는 몸적인 존재, 이 몸뚱아리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얘가 잘 작동하는 거, 그거를 being, 그냥 존재한다라고 해요. 시험 잘 보고 돈 벌고 하는 건 doing, 어떤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being, 존재가 doing 보다 먼저예요. 그런데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파,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 살고 봐야죠. 수면 장애는 계속 그렇게 되면 못 살아요. 잠이 또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그 유명한 매튜 워커, 왜 우리는 자야만 하는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얘기하기, 원래 상태는 be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체의 원래 상태는 수면 상태예요. 자는 게 원래 상태예요. 그러면 잠든 상태로는 계속 살 수 있어요. 계속 잠자면 굶어 죽으니까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먹을 거 찾다가 다시 자는 거예요. 깨있는 게 원래 상태에서 잠시 쉬는 게 아니라 본연의 상태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네요. 저도 불면증 오래 알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효과를 봤던 게 그 움직임 명상, 요가. 저는 요가 클래스를 10몇 년 전에 배우고선 그날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명상, 수영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 몸을 움직이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차원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려고 노력하는 것도 집착이라고 본다면, 요새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건강식에 집착하는 사람. 이것도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건강은 뭘 먹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컨셉을 바꿔야 돼요. 뭘 해서 건강해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은 하면 건강해져요. 그럼 먹는 건 어떡하냐? 먹는 건 나쁜 걸 안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아주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알코올이 얼마나 나쁜가는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아직 인류가 문화적으로 알코올이 나쁜 걸 몰라서 술 문화가 그렇게 생겨든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한두 잔 먹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서 건강해지실 분들은 일단 술을 안 먹는 것부터 해보세요. 약주인데 안 됩니까? 네, 그 약주, 그 컨셉 자체가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독약도 약이죠. 일종의 독약이에요. 술 안 먹는 게 어떠한 건강식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술을 먹었으니까 술 때문에 상한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에 좋은 건강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술을 안 먹으면 더 훨씬 확실한데, 간에 좋다는 건강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의 몸, 이거는 정말 오랜 동안 종단 연구 해봐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 먹는 것 갖고는 그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먹이면 이 사람 암 걸릴까? 라는 실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먹여보고 하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안 하기. 나쁜 거라고 입증이 된 게 술, 더 나쁜 거 담배. 그거는 일단 우리 생활, 우리 문화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이게 술과 담배만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 내는 의료보험료가 확 내려갈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걸 계속 원하면은 그거만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걸 어려서부터 배워왔냐면, 뭐를 갖고 싶어, 그럼 열심히 노력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그걸 가져. 그 다음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질 않았어요. 계속 원하는 상태만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A라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진짜 내 드림카야. 사고 좋다, 한 달도 안 가요. 그건 이미 내 생활이 돼버렸고, 그 다음은 뭐 사지? 글로 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갖지 못한 걸 늘 추구하는 결핍 상태가 돼요.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뒤집으면 뭐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이미 갖고 있죠. 근데 전 원해요.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 근데 또 원해. 이게 행복이에요. 이거 원하는 데 있네? 오, 좋다. 이걸 가졌는데 딴 걸 원해. 그럼 불행하고, 이걸 가졌는데 이걸 원해. 그럼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진짜 행복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해. 이거는 뭐냐면 행복이 먼저예요. 이것도 뭐가 우선순위냐가 중요한데 와, 행복해. 행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돈 벌고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냐면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해요. 그러면 영원히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들은 곧 불행의 조건이에요. 내가 10억을 원해. 그러면 10억 못 벌까 봐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근데 10억을 벌지. 이번에는 10억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를 들어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내 행복의 조건은 뭐지? 너야. 그러면 그 배우자는 불행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얘 없으면 난 불행해지는 거거든. 얘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게 돼도 계속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만 행동이 이상하거나 조금만 화내거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나 또 불행해지고. 네가 내 행복의 조건이야 하는 순간 네가 내 불행의 조건이야 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면 돼요. 그걸 무조건적인 행복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행복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조건 unconditional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즉 내 삶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내가 결단을 내려서 나 이제 행복할래. 끝. 그러면 이거는 untouchable. 누구도 내 행복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면 내 결단으로 그래 나 행복해 나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스토아 학파들이 2000년 전부터 얘기하던 스토아 학파를 금욕주의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느냐를 연구한 집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Happiness in disaster라는 말이 있어요. 재앙 속의 행복. 그건 뭐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행복이에요.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나쁜 일이 내 행복을 건들지 않아. 예를 들어 뇌종양 걸린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환자들한테 인터뷰하고 한 거예요. 뇌종양으로 당신 6개월 뒤에 죽어. 처음엔 충격받죠. 한 달, 두 달 뒤에 더 행복해져요. 안 믿어지죠. 그게 논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뇌종양이 있고 없고가 내 행복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원한다.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내 행복을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요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긁힌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운전하다가 앞차가 깜빡이 안 켜고 내 앞으로 들어와서 이 자식 봐라 라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 근데 그걸 욱하고서는 그냥 말면 또 괜찮은데 욱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결국 운전자 내려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갑자기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런 것도 존중 부족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살짝 끼어들었다고 해서 보복 운전하고 막 끌어내고 막 이랬다. 그거는 살짝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살짝 자극이 오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 분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 운전 상황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랬다든가 하면 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상 고객도 그렇고 갑질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공격성 과잉 표출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 폭력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실에 앉아 있을 때 학교 폭력, 애들끼리. 그게 다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공격성 표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에 편도체 안정화를 시켜줘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운전자 끼어들고 하는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런 자극이 안 생겨요. 내가 내 가치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를 요만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기 비하가 있어.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또 무시해.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세죠? 그럼 절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화 안 납니다. 그럼 또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 뇌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편도체는 일종의 비상 알람벨이에요. 즉, 야, 비상이야, 너 위기야, 멧돼지 나타났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쭉 산다.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지금 분노가 팽배한,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나 화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럼 그게 당연한 거여야 돼요. 내가 화낸 게 언제지? 한 5년 전쯤에 뭐 한 번 화났었네. 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게 지금 다 멘탈이 무너진 거죠. 쫄리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사냐고 묻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맨날 화내고 어떻게 살아요? 빨리 죽어요. 아까 알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상 상황이 매일매일 걸린다 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괜찮은 법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와도 내가 괜찮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들으면 그냥 끼어드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자존심을 긁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내한테 자존심을 긁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끼어든 게 왜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상을 해봅니다. 따뜻한 봄날에 잔잔한 호수에 내가 배 하나 딱 띄워놓고 딱 시 하나 읽으면서 차 한 잔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배가 내 배를 쾅 박은 거예요. 이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차 다 쏟아지고 물도 튀고 막 화나죠. 먼저 이런 생각이 어떤 놈이 감히 나의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야단치려고 돌아보니까 빈 배예요. 그 배에 아무도 없고 그냥 물결에 떠내려와서 쿵 박은 거예요. 그럼 자연도 나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건 좀 심한 상태고 예. 보통 정상인 경우에는 막 화를 내서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머쓱해져서 화가 안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쾅 박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쾅 받쳤어. 받쳤다는 건 저 배 안에 있는 놈이 날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군요. 내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는데 내 스토리텔링이 틀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화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차가 롤스로이스가 아닌 국산차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이게 끼어들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진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좀 끼어들 수도 있고 임산부 같아서 응급환자가 있어서 뭐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부정적인 습관은 최악을 딱 찾아내요. 그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 최악을 찾아내냐? 이미 피해의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날 무시할지도 몰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안 하면 돼요. 내면소통 훈련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자동적으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삶이 편안해져요. 화낼 일이 없어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용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수용, 감사, 존중.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존중을 설명하면서 제가 인정 중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인정 안 한다든지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 이 존중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중력 강화 훈련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아니, 인정이 부족한 것과 존중이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존중도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하면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있든 없든. 자기 존중이 부족할 때 즉 나에 대한 존재의 삶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있지? 아니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을 못하니까 이게 허하니까 다른 사람 인정 그걸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력 강화 훈련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인 존중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우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가죠. 존중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저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 존중할 만한 인간들이 없어. 다 이상해. 맞아요. 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굴 존경하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 존재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존중력 강화라고 했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이거 얘기할 때 이 6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의 능력입니다. 대상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예요.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존중력이 있으면 다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칠 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반짝반짝하고 단단하고 소리도 잘 나고 이런 훌륭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캐릭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반짝반짝하는데 때가 묻어 그러면 미워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또 미워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장점, 단점, 인간적 약점 다 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두워, 뭐 꽉 차서 흘러넘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존중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건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한테서 가지고 온 건데, 영어로 AWO experience라고 해서 우와 하는 거예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존중의 첫발이에요. 와. 우리가 우와 이걸 어디서 진짜 하냐면 거대한 자연을 봤을 때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막에 갔을 때 바다, 어마어마한 산, 막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양쪽으로 첩첩산중인데 구름이 쫙, 우와 거기 저녁놀, 우와 그게 존경심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경외심, 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일상으로부터 툭 튕겨져 나오는 경험이에요. 일상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 사람은 저거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자연 그걸 보면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멧돼지한테 쫓기듯이 사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봐도 별이네, 감흥이 없어요. 우와 이게 안 나와요. 아무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와 그거를 인간에 적용하면 돼요. 인간은 자연물이 아니고 우주가 아닌데, 아니에요.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고요. 인간 하나하나를 다시 봐야 와가 보여요. 다시 안 봐도 와가 보이는 쉬운 상대는 갓난 아기예요. 내가 난 내 아이, 이게 내 아이래. 와. 산모가 갓난 아이를 안을 때 전전두엽 난리가 나게 활성화됩니다. 극단적인 행복감 더하기 그 밤하늘의 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감흥이, 우와 얘를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좋아, 이런 느낌 비슷한 게 확 생깁니다. 그게 오 익스피리언스. 그러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물을 보고 와 하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어딜 가다가 와 경치가 너무 예쁜데 이걸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경험이 있으면 사람도 와 이분은 저런 미소를 짓고 있고, 와 뛰어난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돼요, 사람들한테. 와, 내가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자연으로 일단 가서 하늘이라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와 오늘 날씨 좋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 저 건물 멋있네 하면서 그 느낌을 사람으로 일상생활로 자꾸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아름다운 면, 훌륭한 면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내 존중력이 강해지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타인에 대한 존중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것도 와 내가 어제까지도 원고 작업하고 와서 인터뷰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속으로 계속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약간 나르시시즘하고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즘은 내 존중이 아니라 넌 나보다 못하지, 타인 비하를 나르시시즘의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속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주하나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자꾸 해야 존중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원고 작업을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네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력이 없어진 상태죠. 하늘을 봐도 우와 이게 안 될 거니까 그걸 깨닫고 우아하도록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한테 내가 와할 만한 게 뭐가 있나를 봐야 됩니까? 장점을 봐야 되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현명함이 인류에겐 있죠. 문화적으로. 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존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나마스테 인사하는 거 있죠. 나마스테는 뭐냐면 나마는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예요. 나무는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한다. 스테는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마스테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당신 말고 당신 속에 신 있잖아.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그 속에 정말 귀한 신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들어있다고 믿는 게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런 겁니다. 기독교도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뭐 이렇게 빚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신적인 어떤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아주 좀 종교적인 관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돈 떼먹고 굉장히 불량하게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치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겠죠. 그러면 그 생각, 김주환하고 일하면 안 되겠어, 나쁜 놈, 이 생각이 요 분 머릿속에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100에서 200명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로 보이는 요 사람이 이 사람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평가, 김주환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언젠가 전달이 됩니다. 즉 저에 대해서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한다면 100명한테 간접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들이 또 각각의 100명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만 거치면 전 인류가 다 그 안에 들어온다. 한 얘기 들어보셨죠? 6단계 법칙. 한국만 따지면 한 3, 4단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하고 하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 평가도 또 그 100명한테 가고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네트워크를 통째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인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해, 우주 전체가 소중해. 그러면 누구나 다 우주 전체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애 낳아서 키워보면 다 알 거예요. 여기 보이는 모든 인간들이 우주적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습관을 당연히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죠. 그런 관점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을 다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서 집단적으로 다 불행하게 가고 있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도 안 내고 그러려면 내 자신에 대한 뭐랄까 존중과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비난했어? 그럴 때 그래, 나 그 부분 내 약점이야 라고 인정을 하든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면 됩니다. 완벽하게 좋은 생각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화도 안 내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는 그냥 있으면 되는 상태, 그냥 디폴트, 편한 상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숙제 내주는 게 뭐냐, 주말에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것도 안 한 상태, 멍하니.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쫄리지도 않고 두렵지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심심하게 있는 상태가 원래 인간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뭐 게임이라도 해볼까? 뭐 요 정도. 그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셀프를 느끼는. 그거를 명상에서는 애쓰지 않은 애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애써서 아둥바둥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화 안 나네. 두려워? 굳이 두려울 게 없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중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은 자기 존중을 못하게 됐을까를 해보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은 너의 단점을 보라고 맨날 가르칩니다. 그게 의무 교육 시스템.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의무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력 평가를 하는데 최저 학력 평가라는 걸 합니다. 모든 국민이 요거는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는 평가를 해서 얘는 뭐를 특별히 못하나를 봅니다. 위에 있는 애들도 너는 뭐가 제일 약해,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문제가 있어를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지금 자꾸 되는 거죠. 좋은 점이 없으면요? 내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단점과 장점을 다 섞어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면도 맥락에 따라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소심해, 그래서 문제야는 일을 꼼꼼하게 잘 처리해.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단점이고 이렇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멈추는 겁니다.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잠을 안 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자기 혐오를 합니다. 만약에 우울증 환자인데 나 너무 우울해. 그런데 본인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 아니에요. 모든 정신질환은 내 모습만 생각해도 끔찍해져요. 그게 멘탈이 무너지고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성, 어떤 기질,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존중은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중의 출발이에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셀프 리스펙트 가기 위한 전 단계, 이 전 단계가 뭐냐면 셀프 컴패션이 있어요. 자기 연민. 어이구 불쌍해라. 어이구 수고가 많았다. 자기 연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자기 수용.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셀프 리스펙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고치고 그대로 사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왜 나를 수용하지 못하겠냐? 첫 번째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문화, 미디어들이 주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졌냐? 내가 왜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졌냐? 이놈의 세상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세뇌시켰다는 걸 깨닫고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넌 정말 특별해. 특별히 뭐 똑똑해. 이런 말들이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가져오나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캐롤 드웨기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growth mindset, 능력 성장 신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야, 넌 재능이 있어. 머리가 좋은가 봐. 하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선천적으로 내 고정된 능력이 좋구나.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요. 어떤 도전성이나 이런 거를 못 합니다. 내가 이걸 풀어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천재임을, 재능 있음을 인정받았는데 혹시나 못 풀게 되면 난 바보라는 게 입증되네? 그렇기 때문에 걔는 굉장히 몸을 사리고 새로운 거 도전을 안 하게 됩니다. 정반대네요? 그리고 한번 실수해서 뭘 못하잖아요? 문제를 틀리면은 난 바본가 봐 라는 부정적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능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 캐롤 드웨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라. 와, 너 이거 이렇게 만들어냈니? 힘들었겠다. 와, 근데 너 꾸준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도 또 열심히 해보면 되지. 그런 애들은 결국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노력하면 능력이 올라가네. 그게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능력, 성장, 신념. 넌 특별해, 넌 똑똑해가 안 되는 거군요. 넌 똑똑해, 넌 특별해. 이게 미국 교육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거는 셀프 에스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넌 키가 크니? 오, 넌 특별해. 넌 키가 작니? 오, 특별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느낍니다.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공부는 얘가 나보다 잘하고, 운동은 얘가 나보다 잘하고. 도대체 내가 특별한 게 뭐 있어? 이거를 느끼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너는 특별해, 넌 특별해. 이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커가면서 나만 안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나만 안 특별해를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죠. 자기만 아는 거죠. 난 안 특별한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다 자기 비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처방을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셀프 컴패션이 중요하다고 해요. 뭐를 애들한테 가르쳐주냐면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 넌 스페셜해, 잘났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다가 실패했어. 아이고 하다가 실패했구나. 그때 내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태까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친구한테 가서 위로해 줍니다. 야,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을 거야. 착하니까. 애들은 다 착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는 위로해주고. 근데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럼 속으로 내가 날 위로하나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나쁜. 나한테는 가혹하도록 훈련이 돼 있고 타인들한테는 친절하도록 훈련이 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be your best friend를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나 베스트 프렌드니까 가서 위로해 주듯이 내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 나의 약점 잘하는 것도 나고 나와 같이 함께 있는 것도 나야. 연민을 내가 나한테 쏟아붓는 능력. 이걸 해주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요새 그게 많이 퍼지고 있죠. 다 좋은데요. 그 결과로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경쟁에서 뒤처질 게 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됐어 하니까 내가 날 다그치지 않으니까 노력도 안 할 거고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될 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는 연구 결과 다 아님이 입증이 됐어요. 그 셀프 컴패션을 했더니 더 노력하고 애가 더 에너지 넘치고 모든 펑션이 다 잘 돌아간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안 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자타긍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돼야 집중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왕따 피해자들이 그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인터뷰해보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이 저 같아요. 교실 바닥에요 밟혀 죽은 바퀴벌레가 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밟혀 죽어 있어. 갖다 치우고 싶잖아. 이게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치워버리고 바나나 껍질 던져버리지 쓰레기 같은 나를 던져버리는 강력한 충동이 생깁니다. 이 셀프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특별에는 안 좋지만 나는 소중에는 좋은 거군요. 나는 소중해가 저 속에 미리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사랑을 주는데 조건부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애 느낌에. 공부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공부가 엄마의 사랑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복탄력성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연구에 보면 회복탄력성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1살, 2살, 3살 아주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애들이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세상 살다가 부딪혀서 깨져서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안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느낌이 콱 박혀있지 않으면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또는 콱 떨어졌을 때 졸지에 난 쓰레기야. 난 가치가 없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돼요. 사람을 좀 행복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걸 해줘야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오늘 이 싱잉볼을 들고 나오신 게 마음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상법을 좀 알려주시려는 건가요? 그 만트라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궁 선수들한테도 가르쳐 줬고 저희 애가 수능 시험 볼 때도 가르쳐 줬고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종을 치면 집중이 잘 되니까. 이 종소리는 한번 탁 나면요. 천천히 쭉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를 고요함으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사라지는 끝을 많이 듣는 거. 그걸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서 계속 듣는데 종소리가 갑자기 없어요. 대상 없는 인식, 그래서 나를 확 알아차리는 그게 나오고요. 이것도 갖고 왔지만 이 소리가 더 길죠. 한 가지 제가 만트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도체 안정화는 분노, 두려움, 흔들림을 좀 없애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는 자기긍정, 타인긍정인데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와, 기분 좋다, 신난다, 즐겁다. 이게 전전두피질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해내고 싶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그거를 그때까지 해낼 거다.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양궁 선수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런데 진짜 침착하고 차분하고 할 때는 좀 릴렉스하고 침착하고 차분해지는 걸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오늘 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는 아무리 시도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먹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부터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바꿔주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